저는 마무리에 관련돼 가지고는 고등학교 때 한 2번 정도 갔었고 2000년도에 신길동에서 학교 근무하다가 이제 공립으로 가서 중랑구에 있는 학교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고3 다니다가 전교조 했다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교장 교감님이 전혀 부지도 않고 중학교 1학년 담임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1학년 담임 주니까 한 달 동안 진짜 정신없이 보내다가 4월 첫째 주 토요일 날 밥 먹고 이제 숨 좀 쉬어야겠다라고 해서 마음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가서 뵌 분이 이제 박구미라는 분입니다. 4월 2일 날 오후에 갔는데 요역을 갔는데 화환이 즐비하게 있어요. 그래서 난 재벌집인 줄 알았어요. 올라갔더니 전날 밤에 읽은 방문화라는 수필가의 잃어버린 동화의 맨 마지막 꼭지, 한 권의 책이라는 또 한 권의 책이라는 꼭지에 이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박구미라는 분. 그분이 부산에서 박차정 여사 있죠. 김원봉의 그 부인 박차정 여사의 막내 동생이 방문화 수필가예요. 의사이신데, 근데 그분의 잃어버린 동화의 맨 마지막 꼭지에 또 한 권의 책이라는 꼭지에 박구미라는 이분의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내용은 이거예요. 자기가 일본 사람한테 일본인 지인이 당신이 나 잘해줬으니까 나도 당신한테 좀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어? 해가지고 요구하셔 나한테. 그러니까 이 방문화 수필가가 2권의 책을 요구했어요. 야나기 무네요시의 예술과 철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의 조선의 선이라는 조선의 밥상이라는 책을 부탁했어요. 2권을. 그랬더니 야나기 무네요시 책은 사서 보냈고 이분의 책은 피기본이 돼가지고 이미 명저가 돼가지고 못 사보낸다. 미안하다. 라고 해서 못 봤는데 황산이라는 시조 시인 집에 갔더니 책꽂이에 딱 이분의 조선의 선이라는 책이 있었다. 그래서 책을 읽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저는 2000년 이후로 이분 때문에, 박구미라는 이분 때문에 제 인생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도 뵙게 된 것도 이분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1914년에서 31년, 17년 동안 한국에 계셨는데 이분이 그 당시 문화예술인, 그 당시 최고의 우리나라 내노라하는 문화예술인들과 교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자체는 식민지 말단 관료예요. 요새로 말하면 기능직 공무원이에요. 식민지 수목관리 담당하는 채 고원이에요. 채 말단인데 이분이 능력자예요. 능력자. 이분 형님은 1년 전에 13년도에 여기 와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는데 조각을 준 거예요. 조각. 근데 그분은 도자기의 최고의 인정받은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조선 백자 있죠. 조선 백자, 타랑아리 이분들 이 두 형제가 이미 다 20년대에 다 평가해 거예요. 그래서 이분 자체는 두 형제는 도자기 업계에서는 중흥조로요. 도자기. 왜냐하면 이분들이 전국 도요지 700곳을 가가지고 답사해가지고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경기도 광주 분요 있죠. 분요도 야나기 무네요시를 비롯해가지고 이 두 형제가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랑아리, 우리가 말하는 지금 백자, 대호, 다랑아리도 20년대에 이미 이분들이 이미 평가를 해서 인도 무역상을 통해가지고 여기 판실에서 이미 박물관에서 다 사갔어요. 이미 20년. 그만큼 이분이 제가 이제 2024년에 10월달 이 책을 냈는데 이 책은 제가 활동한 영역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활동한 이야기, 학생들과 함께한 이야기,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큰 아픔이 역사에서 묻혀버린 게 뭐냐면 23년에 있었던
관동 대학살. 실제 이 사건이 한 10일 정도에 6,661명, 많게는 뭐 2만 명까지 말하던데 이 단시간 내에 일주일 정도의 조선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로 무참하게 죽었는데 일제가 철저히 그걸 눌러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한 24년 딱 한 번 추모에 있었고 상해에서는 상해 임시정부, 일본에서는 일본 유학생 중심으로 추모제를 했어요. 근데 이 관동 대학살, 풀네임을 한다면 관동 대지진 조선인 대학살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관동 대지진 조선인 대학살 이렇게 말하고 줄여서 관동 대학살인데 제가 이것은 없었습니다. 제 책에는. 생존자의 증언, 이것은 제가 최초로 했답니다. 국내에서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들도 선생님 어떻게 그 생각을 했느냐 이렇게 말을 해서 저는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마무리에서 딱 두 가지, 관동 대학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종교인들의 독립운동, 이 두 가지의 역사적인 것을 철저하게 일제가 눌러가지고 묻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묘역 중에서 신명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신명준 대종교인. 그분은 제1대 조선어학회 간사장이에요. 근데 조선어학회에 거기 회원들이 다 대종교의 비밀 결사인 귀일당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어학회에 이국노 선생, 최현배 이런 분이 다 조선어학회에 소속된 회원들은 다 대종교의 귀일당에 소속된 회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1대 간사장 같은 경우는 40년도에 일제가 참시개명 하라고 그러니까 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나철 창시자의 사진을 가슴에 안고 자결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영원 만해 선생이 그런 것으로 목숨까지 버릴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최초로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들이 저한테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7,500명 정도 명단을 제가 신문에서 다 찾아가지고 한 250명 정도의 인물을 이렇게 쭉 어떤 일을 했는가. 그런데 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항일 저항시 있죠. 항일 저항시의 바탕은 관동 대학살. 왜냐하면 거기 현장에 계셨어요. 누구냐면 김소월, 그 다음에 김동완, 이상화, 김영란, 그 다음에 박용철, 그 다음에 소설가, 우리나라에 그 다음에 윤동주 아버지도 현장에 계셨어요. 그 다음에 이육사는 1년 뒤에 유학을 갔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아리랑의 김산, 그분도 현장에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 당시 현장에 있던 분 중에서 서울을 받으신 분 중에서 유일하게 한 분만 변제를 했지 여기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거의 변제를 안 했어요. 문학하신 분들은 분명히 파인 김동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경에 보면 알잖아요. 국경에 25년 2월 달에 나온 국경에 보면 아는데 12월 달에 나온 승천하는 청춘 800회의 장편시, 자기가 거기 나라시노 수용소에서 수용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남자 사랑을 다루었는데 그 승천하는 청춘 800회의 장편시의 시집은 전혀 언급을 안 해요. 철저하게 일제가 불러가요. 그래서 두만강 지은 분이 누구죠? 이 소설가. 그분 같은 경우가 5권짜리 중에서 한 권을 자기가 나라시노 수용소 경험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북한으로 가신 분이 있는데 아산 출신 이 호가 민촌인데 그분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두만강 써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 문학상 본 후보자의 최초로 얻은 분이 좋으시면
그림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2000년도에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마무리 인물 열정인데요. 이것은 신문에서 한 20군데 정도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해줬어요. 그런데 제가 좀 저 혼자 막 하다 보니까 책 자체가 좀 교정이나 이런 게 좀 안 돼가지고 솔직하게 이제 베스트셀러, 그러니까 나름대로 한 달 정도는 저 교보 이런 데서 잘 나갔어요. 잘 나가다가 내용이 이제 제가 봐도 좀 부끄럽게도 교정했습니다. 많아도 일단 제가 최초로 한 것은 뭐냐, 이보다 먼저 나온 책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현재에 남아있는 분만, 현재에 이제 마음에 남아있는 분만 다루었고, 저는 거기에 묻혔다가 떠난 분까지 다루었습니다. 파이가 제가 좀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0분 정도 말할 수 있습니다. 150분 정도. 그러니까 5만여기, 공식적으로는 47,700 몇 명이 이제 등록돼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5만 명 넘었을 거다. 왜냐면 몰래 쓴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이제 현재는 6,200기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6,200기. 근데 그 안에 150분 정도는 우리가 이분은 이 정도는 소개할 정도이다라고 하고, 현재 남아있는 분은 100여 분 정도. 그 다음에 50여 분 정도는 일단 나가신 분인데, 그 중에 30여 분 이상이 현충원으로 가신 분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마음리가 그렇게 독립항일 투쟁을 했던 분들이 묻혀 계시냐면, 여기 현충원, 동작동 현충원이 56년도에 만들 때 국군묘지에 있어요. 군인만 들어갔어요. 군인만. 다른 분은 못 들어가고.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62년도에 서원을 줬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은 서원을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본인 두 사람만 썼어요. 두 사람. 이시영 부통령하고 본인 대통령만 대한민국장 두 사람 딱 받고 한 명도 안 읽었어요. 그러다 62년도 5.16 군사고세타 일으키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62년도부터 서원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65년도에야 비로소 현충원을 독립지사로 다른 분도 이렇게 모시자 해가지고 66년도부터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마무리에 7분이 계셨어요. 민족대표 33인 중에서. 7분 중에서 4분이 현충원으로 오시고, 현재도 만해한용은, 오세창 선생, 박희도 이 3분은 현재 남아 계십니다. 마무리. 그래서 마무리는 보훈부에서도 순국선열 묘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현재도 유관순까지 포함하면 13분이 현재 서원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유관순, 지금도 꽃이요. 그전에는 윤중로보다는 마무리는 이제 옛날 벚나무라 좀 늦게 피었어요. 2주 정도 늦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만박해가지고 지금 가장 절정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가시면은 충분히 힐링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묘역, 공동묘지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듭니다. 지금 보니까 오늘도 제가 3시간 했었거든요. 3시간 했는데 아줌마들, 50대 아줌마들이 찾아서 막 깔깔대고 거기서 점심 먹고 할 정도로 이미 명소로 소문이 나버렸어요. 카페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권합니다. 한번 가보시면, 지금 이번 주가 최절정이에요. 3번 나무, 벚나무, 개나리 이런 거지.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130분 했어요. 130분. 이분 130분 했고 20분 정도는 더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서민들 묘비 50분 정도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좀 보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연재한 마무리공원 문인열전, 그 다음에 간동대지문과 항공문학. 근데 간동대 항공문학은 우리나라 카페죠. 사회주의 문학의 기폭제는 관동대학설이 분명해요. 이건 이거 문학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인정해요. 인정한데 말을 못해요. 왜냐? 서울대학교 앞에 교수들이 뻔것을 못했어요. 조윤희 박사가 이런 거. 그러니까 밑에 김윤식, 김현 박사 이분들이 국문학사를 쓰면서도 관동의 기억자도 아닌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동 대학살이 그렇게 사회주의, 지금 작년이 카프 100년이었거든요. 지금 본격적인 활동은 26년이었어요.
작년에 그냥 조그만 학술대회 비슷하게 하고 카푸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드렸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관동 대지리는 우리나라의 카푸 문학의 하나의 사회주의 문학의 기폭제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상하에 빼앗긴 드는 것 보면 김소월의 초원, 이 작품은 그냥 관동 대학살의 피해자들의 추모하는 추모곡이다, 추모시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해요. 그리고 인정을 해요. 근데 공견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도제 형식의 그런 학문적인 풍토 자체가 그래가지고 언급을 하면 너 이 새끼 이런 식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 사진은 안석영 선생이에요. 이게 54년도 사진, 54년도. 안석영 선생이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도 흰고등학교 출신들이 저 당시 흰고 출신들이 문화예술인들이 엄청 고이동 선생 그래가지고 이제 쟁쟁한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는 이제 안석영 선생도 우리나라 최초의 만화 시동이 만상이라는 만화가 최초 있잖아요. 이분이 20년대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사회주의, 백조파 엄청나게 이분이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불행하게 일제 말에 영화 지음병이라는 아주 최악의 친일의 영화 문제로 이분이 묻혀버렸죠. 그러나 현재 남과 북에서도 제일 통일과 관련된 노래는 뭐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잖아요. 우리의 소원의 통일의 작사가예요. 아버지 작사가, 아들은 안병훈이에요. 이분이 40개에 묻혀 계시다가 90년도에 청하공원, 파주 청하공원에 요만한 낙골당에 묻혀 있어요. 그때 시비가 이제 안석영 시비인데 뒤에가 김영랑 시인 시 바다로 가다가 새겨져 있는데 꽃밭에, 철쭉밭에 이렇게 있어요. 이분이 아들이 안병을 해가지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작사가예요. 그래서 이 사진 안에 있는 인물들이 1950년대에 우리나라의 문화 예술 쪽에서 쟁쟁하신 분들. 그래서 여기를 알 수 있는 분을 제가 찾아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나중에 어떤 기술이 더 발전되면 어느 사진 보고 이 사진이 누구다 이렇게 밝힐 수 있는데 김영랑 시인 아드님한테 35년생 아드님한테 말을 해도 몇 분 말고는 몰라요. 제가 우리나라의 이런 연결관계 이런 것이 좀 아쉽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63년도에 강소천 선생. 지금 우리 세대는 강소천 선생의 동료를 가장 많이 정했습니다. 노래했습니다. 금강산, 코끼리 아저씨, 태극기 가장 많이.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보니까 왜 강소천 선생의 작시가 그렇게 많이 교과서수록 됩니다. 이것은 교과서 편수관이라는 분이 부산 피난의 영도다리 앞에서 만난 거예요. 영생고도 동기였어요. 나중에 이제 그분이 딱 만나고 그 다음부터 바로 편수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유관순 노래 같은 경우가 말하겠지만 유관순은 분명히 한국의 잔다르크라고 말하면 돼요. 유관순 다른 이야기 안 하고 한국의 잔다르크 하면 끝나는데 그걸 그냥 서울을 그냥 대한민국으로 줘버려가지고 역사학자들은 뒤집어지죠. 왜냐면 현장에 죽은 어머니 아버지는 3, 4등급으로 그대로 멈춰있어요. 유관순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데 1년 뒤에 옥사한 딸은 최고 훈장을 줘버리니까 역사학자들은 그게 말이나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 입에서 명성만으로도 최고 훈장을 줄 수 있다 이 말을 해요. 그건 역사학계에서는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윤동주 같은 경우 신윤동주 시인으로서는 분명히 인정하죠. 그러나 고종사촌인 송봉주 있잖아요. 송봉주는 의열단에 직접 활동되고 중국에 갔어요. 워낙 뛰어나니까 능력이. 그 다음에 이육사 시인 있잖아요. 감옥 17번 들어갔다 왔다. 의열단 소속이고 등급이 더 낮아요. 나중에는 윤동주는 공립장으로 했어요. 3등. 근데 이육사나 소봉주 같은 거 밑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서거 문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달라지고 이게 지금 건너편입니다. 마무리 구리 쪽으로 이렇게 가면 그 당시에는 도로가 안 났어요. 여기가 71년도에 신장로가 났더라고요. 6번국도. 그래서 이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64년도 건너편 보십시오. 건너편을 묘지 보십시오. 64년도 지금 한 60년 전에 60년 전 마무리 이게 이제 임시 화장장입니다. 6.25 때 생긴 임시 화장장. 근데 여기가 지금 다 이쪽이 지금 이쪽이 딸기원 마을, 이쪽이 상덕 마을인데 왕숙천이 수해를 입어가지고 그때부터 올라와서 살기 시작해가지고 이쪽은 지금 마을이 다 없어지고 아파트 들어서고 아파트 들어서니까 이쪽에 지금 관리 사무실이 있거든요. 마을이 이쪽에서 보면 이제 이쪽이 구리 쪽이 남양국 쪽이 다 아파트에 다 수백 가려가지고 안 보이거든요. 상정마을 64년도에 마무리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중섭, 김수영, 차준옥, 김희석인데요. 김수영 이분이 우리나라의 60년대, 50년대에서 이제 시인으로서는 가장 참여 쪽에서는 최고의 시인으로 그것도 산문도 좋잖아요. 삶은 굉장히 불행하죠. 본인 개인으로 보면 김수영 시인하면 불행한 삶이죠. 분명하게 가족관계의 그런 아픔 이런 게 엄청 크죠. 그런데 가장 살아생전에 가장 친한 분이 이분이에요. 김수영. 소설가거든요. 이분이 이중섭의 평양 종로보통학교 1년 선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큰 것은 시인 구상이 케어를 많이 했고 자잘한 것. 그러니까 6.25 전쟁 이후에 남한에서의 케어는 김희석 소설가가 제일 많이 했어요. 김희석 소설. 근데 이분이 부잣집 아들이에요. 평양 종로통이. 그러니까 다 부잣집이죠. 이분은 신분이 지금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중섭 이분이 김희석의 가장 많은 케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김희석 소설가의 두 번째 부인이 박순효 소설가입니다. 박순효 28년생인데 지금 현재 아마 요양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한 5번 정도 이렇게 뵀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이렇게 문단 이야기 여러 가지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마무리에 묻혀 계시거든요. 이분도 계십니다. 이중섭. 근데 이중섭은 이제 원래 봉원사, 그러니까 홍제동에 있다가 봉원사에 있다가 봉원사에서 시인 구상과 그다음에 조카가 장조카가 이제 마무리에 자리를 잡았을 때 아주 소박하게 아주 그냥 이렇게 했는데 종손녀, 그러니까 장조카의 딸 세 분 있는데 그 장손녀가 굉장히 이렇게 자기 작은 할아버지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우리 작은 아버지는 엄청난 부잣집에 엄청나게 잘 살았는데 왜 못 살았다 살지 못한 이야기만 한다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안내판도 우리 할아버지 필요 없다고 밖으로 내다 50m 밖으로. 그 다음에 그 좋은 소나무가 있었어요. 소나무 구상 선생이 심었다고 하는. 근데 이제 벼락으로 3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가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나무 밑이라 공분이 안 살아요. 때가. 그러니까 이제 송진 그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 그냥 5천만 원 들여가지고 숲을 분묘를 정리했는데 불행하게 소나무도 다 없애버리고 앞에 산석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그쪽 방향에 대해서 좀 안 가는 그런 일인데요. 이제 김수영이 시인 박인환하고 관계 아시죠? 시인 박인환은 어땠어요? 시인 박인환은 지금 마음에 있거든요. 올해 박인환 시인 탄생 100주년 돌아가신 지 70주기 해가지고
앞에 3월 20일 날 좀 성대하게 했었는데 원래 박인환 시인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명동에서 바바르키 세우고 그냥 폼 잡고 다니는 모던 보이 그런 시인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김수영 시인이 이 박인환 시인 죽고 10년 뒤에 4편의 글을 썼어요. 4편의 글을 써가지고 남자 최고의 최악 타락한 인물은 시인 박인환이고 여자 폐류는 전혜린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주 수준 이하로 그냥 낙인을 찍어버렸어요. 그 낙인이 현재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시인 박인환은 엄청나게 큰 그분이 중학교 2학년 때 영화관에 출입 문제로 잘렸거든요. 자퇴했어요. 경기중학교 머리쪽 경기중. 그러다 이제 한성대학원 다니다가 또 누구는 뭐 송도 다녔다고요. 인천 송도고등학교 다녔다는데 아니고 평해도 제정에 있는 학교 다녀서 평양 의전을 갔어요. 의전 가는 이유는 그 당시 일제강점기 때 징병 문제가 오나가냐면 세계학과, 농어천학과하고 이학, 그 다음에 의학, 머리 좋으니까 평양 의전을 갔어요. 의전 갔다가 45년도 1학년 때 해방되니까 이분이 바로 내려와가지고 그 당시 마리서점이라고 종로 3가에다가 5만 원, 본인 아버지한테 2만 원, 아니 3만 원, 그 다음에 이모한테 옆에 있는 5만 원 가지고 책을 냈어요. 서점을 냈는데 최고 서점입니다. 뭐냐면 원서 이거 해가지고 하는데 이분이 알고 봤더니 영화평론가 협회를 이분이 조직했어요. 영화평론가 이분이 조직했어요. 자기 회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영화평론을 59편이나 만들었어요. 60여 편 가까이 영화평론을 직접 그 다음에 해방공간의 비군정, 미군의 횡포 그 다음에 제국주의의 폐약을 이분이 시도 했어요. 인천항이라는 시도 남겼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인민에게 주는 시라는 80편의 장시가 있어요. 그래서 아는 전문가들은 박인환의 대표작이 목마와 숙녀, 세월의 가면이 아니고 인도네시아 인민에게 주는 시다. 나이 갓 20대 초반 젊은이가 그렇게 큰 그 당시 제국주의 병폐를 이렇게 직접 비판한 시를 발표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국내에. 그만큼 이 시 세계가 폭이 컸다. 평가를 새롭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아드님이 이제 그 첫째 아드님은 현대건설에 근무했어요. 시인으로 데뷔했고 둘째가 불문학과 교수였어요. 근데 둘째가 이제 좀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평가를 관리하기 위해서 평론가들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가 자기 아버지 유리한 내용만 나오면 이제 복사해서 주시고 하는데 분명히 박인환 시인은 평가를 다르죠. 그 다음에 이중섭은 모작이 많죠. 둘째 아들이 그냥 모작 가져와가지고 날이 한번 났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박물관 중앙박물관 가면 이건희 컬렉션이 따로 이름이 붙잖아요. 박물관에 이 유품에 그런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건희 컬렉션을 인해 가지고 모작이 솔직히 많다고 이중섭. 그래서 이제 황소 특히 황소 그림은 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국내 황소가 아니라. 이중섭이 일본에 있을 때 일본 화단 자체에 황소 그리는 붐이 있었다. 그래서 이중섭의 황소는 국내 황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말을 해요. 그래서 이중섭의 황소는 국내 황소. 근데 이제 시인 구상, 저희 이제 은사이신 시인 구상 같은 경우가 뭐 보면 부잣집이라 켄트지 그냥 하나가득 해가지고 맨날 소만 보고 황소만 보고 그랬다고 이런 말을 하는데 이제 그 사모님이 구상 선생한테도 있는 40만
있는 사실만 말해달라. 이렇게 할 정도로 이제 하나의 우리나라는 어떤 사람 하나 띄우면은 남천이 띄우고 완전히 죽이려고 완전히 죽여버리거든요. 이중섭이. 그 다음에 이분 자체가 굉장히 이 조각이 커요. 25년생. 그러니까 여기 16년, 25년, 21년, 이분이 16년 된 나이로, 이분이 14년 됐겠죠. 14년. 근데 김수영은 21년생인데 이제 박인환하고 26년이라 5살 차이 나죠. 그 다음에 결혼도 먼저 했지, 시집도 먼저 됐지, 그 다음에 마누라도 문제가 없지. 박인환 부인은 굉장한 부잣집입니다. 처가가 이왕과, 일제 시대 이왕과의 재산 관리, 요새로 말하면 경제 담당 이사를 했죠. 그러니까 집이 있던 집이 교보 빌딩 있잖아요. 교보 빌딩. 교보 빌딩 뒤에 가면은 박인환 거주했던 집이라고 말해요. 그게 처갓집이에요. 엄청난 부예요. 근데 이제 유품이 하나도 안 남았어요. 왜냐하면 30살에 죽고 나니까 이정우 사모님이 다 태워버렸어요. 사진 한 장도 안 남았어요. 그만큼 이제 모던부의 명동에서의 그래서 여기는 이제 미도파 백화점에서의 이때 살던 집이 고스란히 누상동에 남아 있습니다. 이때 2층 집이 이중섭이 거주했던 그림을 그렸던 집으로 남아 있어요. 누상동에 거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한 누상동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김수영하고 김희석의 이제 도봉산 계곡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조각가, 여기가 차근호, 그다음에 김희석인데 이제 마무리에 이 묘비를 차근호가 썼습니다. 근데 차근호도 평양 출신 이병익 감독이 64년도에 마무리에다가 김병익 차근호 묘를 썼어요. 차근호 저분이 4.19 묘역 있잖아요. 4.19 묘역에 4.19 학생 의거탑에 공모를 했어요. 공모했는데 자기는 당연히 최고의 그 당시 저분이 큰 대작을 했거든요. 광주 학생 의거탑, 문무대, 연무대, 육군 훈련소에 그런 큰 대작을 해가지고 인정받는데 그 당시 이제 친일했던 그림쟁이들이 결탁해가지고 2등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드니까 저분이 항의했죠. 조선일보에다가 유서 비슷한 걸 써가지고 보내고 처음에는 안 죽으니까 두 번째 그냥 자결해버렸어요. 자결해가지고 구상 선생이 저분이 이제 홍계동 불구덩이에 집어넣고 시인 고운과 밤새 이거 마셨다고 구상 선생이 글에 남겼어요. 그래서 이 글씨는 지금 박순여 소설가의 글씨입니다. 박순여 소설가가 이렇게 다 손수 글을 써가지고 글씨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저한테 그래요. 제가 이 사진을 어떻게 쓸까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모임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김수영의 수필을 보니까 이 사진이 재혼 사진이에요. 두 분 다 재혼이에요. 박순여 소설가가요. 함흥에 엄청난 나름대로 신문물을 빨리 받아들인 집안이에요. 근데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만약에 이북에 대학이 있었으면 이북에 남았을 거랍니다. 본인이. 근데 이북에 대학이 없으니까 고집 피워가지고 3개월 단식하다시피 해가지고 서울대학교를 합격했어요. 그래서 내려오니까 6.25 때 이제 아버지도 내려오고 내려왔는데 결혼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있는 집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아들도 있어요. 아들 둘도 있는데 먼저 제주도로 피난 갔는데 남편이 이거를 가차없이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남남북녀, 그러니까 제가 적으니까 남남북녀의 그런 이렇게 속설 그걸 할 수 있게끔 아주 깔끔하게 박순여 소설가가 아주 정확하고 깔끔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황영수 이분이 화가예요. 그러니까 적십자병원에서 무연고 처리됐잖아요. 뭐 주인 없는 주검으로 이중섭이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최초 누가 봤느냐 여러 썰이 있어요. 여러 썰이 있는데 박순여 소설가는 황영수 화가가 제일 먼저 이중섭의 주검을 하게 됐다. 아니면 뭐 여러분 말을 해요. 김희석이다, 시인 구상이다 여러 있는데 박순여 소설가는 그다음에 박예원이 제일 친했대요. 박예원. 청관호 이분이 역사학자도 하시죠. 그다음에 시인 구상, 김진수, 서경양, 그다음에 김수영.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김희석, 박순여, 그다음에 여기가 마혜성, 그다음에 여기가 최정희. 이 두 분 여인들은 항시 그 문인들 파티에 항시 개그로 쫓아오는 아줌마들이라고 유명하더라고요. 알아요. 다 말을 해요. 이 두 여인들은 문인들 모임에 항시 개그로 끼는 아주 단골.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것은 이 사진만 다 누구라고 확인해도 그 당대 최고의 문화예술인이라고. 여기가 이제 김수영입니다. 이 사진은 다 그 당시 조선일보 문화부장이었던 분이 사진기자, 조선일보 사진기자를 통해 가지고 이 사진을 다 이렇게 찍어놨어요. 이 사진 자체. 그 다음에 이제 유족 중에서 유명하신 분, 마무리의 유족. 그래서 이제 면흥공주, 여기 이제 면흥공주의 아버지죠, 순조가. 그 다음에 이제 신립장군의 아들이 신경린인데, 그 폐장이에요, 폐장. 폐장인데, 아들은 영의정이 됐어요. 그것도 무인으로서. 조선시대에 무인으로서 영의정 하신 분이 많잖아요. 손으로 꼽을 수 있는데, 분명히 신립장군은 폐장이잖아요. 폐장인데 아들은 인조반정에 참여해가지고 영의정을 했어요. 아들 묘역이 마무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립장군은 초원장, 그러니까 주검도 못 찾았잖아요. 상금내에서. 그런데 신립장군의 초원장을 여기 곤지암에 있거든요. 곤지암에 있는데 보니까 묘역을 보니까요. 마무리가 엄청 명당이에요. 마무리. 그래서 신익기 선생 있잖아요. 신익기 선생도 맨 처음에는 마무리가 묘역에 있어요. 신문에 딱 마무리라고 되어 있는데 못 갔어요. 못 간 이유를 뭐냐면 이거였어요. 신익기 선생이 서자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천 김성수도 큰 아버지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양자 같잖아요. 근데 여기를 봤어요. 여기 봐서 아들을 낳았어요. 마무리에 계셨어요. 김재수 씨라고 조봉암 선생 아들이 있거든요. 근데 서자라고 비석도 간벌이 비석도 없어요. 비석도 안 세워졌어요. 상석만 있어요. 상석에 뭐라고 하냐면 고려중앙학원 동아일보 이사라고 되어 있어요. 김재수 씨.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분명히 등록되어 있어요. 그분이 여기에서 나온 아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비석도 안 세워요.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는 세 분의 총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운찬 총리, 한명숙 총리 부모님이 현재도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정원식 총리.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3대 국회의원 집안이 유일한 집안이 되면 이제 어머니가 계세요. 정일영 어머니. 근데 정일영 어머님이 정일영 형제가 일찍 어렸을 때 정일영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재혼을 누구하고 했느냐 알아봤더니 이력스님 아버지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큰 인물은요 어렸을 때 엄청 고생을 하십니다. 어렸을 때 눈칫밥을 먹은 사람. 눈칫밥.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픔을 겪은 분들이 보니까 어떤 계기가 있으면 기회를 이렇게 주면, 그래서 마무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젊어서 애들 너무 과부,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의 그 과정, 그러니까 옛말에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해보다 보니까 대부분 어렸을 때 눈칫밥을 먹고 자란 거예요. 이분은 이제 김신혜는 우리나라 오페라의 초창기 데뷔인데, 이분 아버지가 우리나라의 김오집 박사라고 콩 박사예요. 콩 박사인데 만일성도 있죠. 만일성도. 우리나라의 만일성도의 1호 신자가 이분 아버지인데, 건국대 축산학과를 설립했어요. 이분 아버지가. 그 다음에 이제 김수영의 누구 이종사촌이냐면 차중락이죠. 가수 차중락의 이종사촌 형이 김수영이에요. 그러니까 차중락 집안이 굉장한 집안이에요. 가수 차중락 집안. 그 다음에 박순영, 금수현 여기는 이제 김말봉이 여기 사이죠. 김말봉이 낳지 않는 딸의 사이죠. 그 다음에 백선엽 장군의 처할머니. 그 다음에 김준엽 어머니, 피천득 어머니, 설정식, 김우창 교수 있죠. 지금 이제 21년 다큐, 지금 어디 영국의 무슨 어디 초청 21년 동안 김우창 교수 다큐 찍어가지고, 근데 김우창 교수의 장인 어르신이 설정식 시인의 큰형님이에요. 망울에 묻혀 있어요. 이 설씨 집안, 망울의 가장 머리 좋은 집안 그러면 설씨, 설정식, 설태희 집안하고, 그 다음에 한 20년 전에 자식 교육해가지고 최고의 미국의 최고위직에 올린 고시들이 있었죠. 그 전계향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 자식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의 어머니라고 해가지고 베스트셀러 된 그 집 전계향의 아버지 묘가 있었어요. 두 집, 설씨하고 전씨가 망울에서 후손들이 가장 머리가 좋게 활동.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설씨 집안은요, 김창 씨 아들 아시죠? 최초 옥스퍼드 수학과 교수 하시고. 그러니까 이 집안들이 쟁쟁하더라고요, 활동. 그래가지고 설의식, 둘째 아들 설의식 거 책을 보관하는데요, 오동나무 관에다가 진짜 삐까뻔쩍하게 보관하고 있어요. 보관 자체, 부자들. 그 다음에 이제 김보성이가 설정식의 사이고요. 외손주. 그 다음에 이갑성 부인. 이갑성은 아시죠? 민족대표 33인 중에서 유일하게 세브란스 의전에 무슨 과장이라고 그러죠? 민간인 해가지고. 근데 유일한데 저분은 현재 밀정이라고 그냥 거의 판정을 해요. 이 아들이 통일부 장관이었거든요. 아들이. 그런데 그 아버지 임마금원이라고 엄청 고생했다. 근데 이분 만난 독립운동으로는 다 잡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연희전문학교에 간호과 다 합해가 65명 정도가 독립운동을 했어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런데 서울이 잘 안 나와요. 의사들. 왜냐니까 일제강점기 때에 검시원 있잖아요. 검시원. 공중보건이. 그 직책으로 해가지고 서울을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김찬두라는 분이 있어요. 연희전문 세브란스 전 1학년 때 독립운동 해가지고 감옥도 가고 다 했는데, 그분이 황해도 신박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병원을 개업했어요. 잘 이렇게 베풀고. 그런데 서울 안 준 이유가 공중보건이 일본 직책을 가지고 있다 해서 서울 안 준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80 넘은 며느리가 제가 책 내고 난 뒤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버님도 인물여정에 들어가는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겠어요. 확인했더니 제가 그래서 이제 연희전문 관련된 이렇게 독립운동사 이렇게 뒤져봤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나일숙인데요. 여기가 사라예보 이혜리사 있죠. 이혜리사.
정윤수. 그때 단체전에 우승했는데 이분 할아버지가 나올 때 자기 아버지가 나성돈이에요. 2대 독립운동가인데 나우 나성돈은 우리나라의 정무라고 하는 국정원이죠, 국정원. 보안 담당자였어요. 부자가. 그런데 나우는 대종교인도 되고 그러는 거, 대한독립선언 39인 중에서 39인 말고 비밀 서명하신 분이 6분 있다는 그분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분은 그러니까 흥사단에서 10년대 흥사단은 다 서울을 받았어요. 근데 37년 8년에 흥사단의 수양동의 사건을 못 받았어요. 못 받은 분이 많아요. 마을에도 서너 분이 계세요. 왜냐하니까 그 당시 이제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잡혀 들어갔는데 몇 분이 흥사단 대표로 일제한테 각서를 쓴 거예요. 우리가 잘못 판단한 거다. 다음부터는 너희들 일제에 그냥 협력하겠다. 이런 대표 서명이 있어요. 대표 서명하신 분들이 현재 마무리에 서너 분 계시는데 서울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나우 아버지는 못 받았어요. 근데 아들 나성돈은 받았어요. 나성돈의 따님이 나인숙이. 그 다음에 홍수철 아버지 계시고요. 가수 전인권의 할아버지 계시고요. 산토끼의 작곡가이시죠. 이분 동생이 있어요. 부모님 계시고 그 다음에 오빠 생각 있죠? 오빠 생각. 뜸복세. 오빠 생각. 그 다음에 꼬부랑 할머니. 거기에 오빠 있고요. 배수민 장관 있죠? 정통부 장관. 대우자동차 사장. 이분 할아버지 묘가 있어요. 할아버지. 근데 앞이 정치봉, 시루봉이 돈과 관련되거든요. 그때 배수민 장관이 오너가 됐다니. 배수민 장관이 회사 운영에서 오너가 됐대요. 근데 할아버지 자체도 사리종에서 개화기 때 큰 일을 하셨더라고요. 배수민 장관. 그 다음에 역사학자 이희왕. 그 다음에 홍문 아시죠? 약학 박사.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지금 작은 댁입니다. 작은 댁. 김찬영이 누구냐면 김병기 아버지 있죠. 106세 때 돌아가신. 김찬영이 우리나라의 3번째 일본 유학생이에요. 그런데 저분이 글을 쓸 때는 김유방이에요. 김유방. 그 다음에 그림 그릴 때는 김찬영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림 수집과 펠렉터로 쓰는 김득영이에요. 그래서 남의 간송 북의 득영이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김유방은 창조의 동인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충분히 1920년대 전후에 평양 이북에서 최고의 부잣집 아들이에요. 최고의 부잣집. 그래서 이제 저기를 돕겠죠. 이거를 당연히 돕는데 1947년도에 권총 강도 사건이 났어요. 경선의 최고의 다이아몬드, 그 당시 최고의 다이아몬드에 강도 2명이 들어가서 그 차고 있는 것을 죽였어요. 그게 이분의 작은 댁이잖아요. 정충실이라고 했어요. 찾아보면 있어요. 정충실. 최고의 다이아몬드. 그래가지고 그걸 하기 위해서 김병기 아들 김병기 하백이 북한에서 넘어왔어요. 47년. 그래서 근데 여기서 난 딸들이 얼마나 미인이냐 하면은 길에 나서면 길이 확 열리는 미인이에요. 그러니까 김병기 하백이 제가 이제 한 100살부터 104살 4년 동안 제가 이제 가서 접하고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저분도 한겨레 신문에서 1년 동안 연재했잖아요. 저분 이야기. 근데 국보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채승이 사진을 보는데 그 평양 말로 어글어글 잘생겼다. 자기가 직접 이제 채승이하고 직접 교류를 했으니까 이렇게 보시더니 어글어글 잘생긴 미인이요. 그런데 이분하고 정충실하고 난 딸들이 얼마나 미인이었냐면 길이 확 열리는 미인이어가지고 유아이전 다녔을 때 이태준 있죠? 소설가 이태준이 이 집 딸을 모델로 쓴 소설도 있죠. 석양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둘째 딸은 이혼하고 사별했는데 또
현봉학, 현시학이 있죠. 현봉학, 함흥철수의 최고의 거기하고도 재혼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김병희 화백의 집에 갔을 때 그 원분들이 여기 딸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광운대학 설립자. 근데 비석을 제가 망우에 망우산 전투가 있었거든요. 6.25 때. 비석 중에서 총으로 쏴가지고 비석이 꽃처럼 막 핀 비석이 있어요. 근데 그 비석이 광운대 설립자 비석. 그대로 온다. 그 다음에 세종대 설립자. 어머니, 그리고 차의과대학 설립자. 오늘도 이 비석은 이 묘는 지나갔죠. 그 다음에 이제 LG그룹, LG그룹 마사이가 사막병으로 46년도에 죽었어요. 합병 사건. 그 다음에 율산그룹 처증조가 있는데 아들이 부완혁 씨. 근데 작년에 묘 단장하면서 앞에 바위를 뺐어요. 우리나라 유명 정치인과 유명한 사람들, 그러니까 유명 정치인 재벌들은 대부분 다 묘 주변에 바위가 있고 바위가 강발강패. 이것은 이문호 교수가 2만명이 우리나라 묘를 통계내죠. 2만명. 박사 18명 배출했어요. 제가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바위를.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마음에서도 몇 군데 보면 분명하게 비석 묘가 있어요. 강발강패. 힘을 받을 때는 최고, 힘을 다할 때는 최악인데 박정희 대통령이나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앞에 산이 청량산이 무지무지 힘이 강해요. 지금 현재도 뭐 국회 다 주고 있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처럼 그 정치한 그 영향에 멀리 갈 것은 제가 장담 못해요. 힘은 엄청나게 좋아요, 진짜. 안동서 보면 다 봉우리가 66봉우리예요. 봉우리가 66봉. 그런데 이쪽 이재명 조상묘에서 보면 다 삼각형이에요. 삼각형이어가지고 앞에 최고 정상에 보면요. 아주 바위가 오고 제왕사가 힘이 진짜 좋게 생겼어요. 근데 타이도 김대중 대통령 조상묘 같은 데도 섬이어도 제왕사 바위가 있어요. 제왕사. 이 옛날에 막 임금 바위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 통계 망원에서도 풍수 자체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그룹, 여기가 시멘트, 전봇대 시멘트 해가지고 망동, 상봉동에서 공장 해가지고 기업을 일으켰거든요. 근데 진짜 보면요, 요 가보면 와 입을 쫙 벌리게 돼요. 아주 앞에 배봉산, 시립대 뒷산 있잖아요. 배봉 이렇게 도움과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재벌들이 45도에서 70도 가까이 된답니다. 시야가. 그러니까 풍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뒤에 도로 맥. 그러니까 남자들 말하면 마누라 어릴 때, 며느리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공부 몇 등 했는가고 있거든요. 제가 동아일보 논설위원 그 집안 시골 하순의 우체부 집안이에요. 9명, 형제 9명 중에 7명이 서울대에 나왔어요. 2명은 전대의대에 나왔어요. 근데 그 8째가 김태훈 열사라고 서울대 도서관에서 떨어져 죽은 김태훈 열사 집안인데 그 형님 맨 위에 형님이 뭐냐면 저하고 이제 요새 지팡이 짚고 다니는데 나한테 뭐라고 되는 정도는 며느리 8인데 아무것도 볼 필요 없고 초등학교 때 공부 몇 등 했는가 그것만 보고 자기 여자 형제들은 다 사자인데 남자 형제들은 이렇게 된다. 무슨 그러니까 마음에서도 보니까요 이런 아주 묘 가보면 그럴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장하신 분들 쓰리요 장준하 이분 집안 조상들가 다 있었어요. 장준하 선생이 저쪽 밟기 전에 손으로 이렇게 뜯어서 여기 풀물이 들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마음에 가서 걸쳐 있다고. 근데 며느리가 2년 전에 이장을 했는데 협의 없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파주로 평화공원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되고 상당히 좀 형제간에 좀 이게 장준하 선생. 장준하 선생은 김준엽 선생 묘하고 가까워요. 그다음에 현봉아 가서 이제 여기 신카나리아 김천의 사이예요, 사이. 안석영 선생의 사이가 테너 박인수 서울대 교수. 정원식, 김상혁, 주요한. 김상혁 장인, 주요한 장인. 이은상 여기. 이은상도 땀만 나니까 여기를 봐서 아들 낳았어요. 골머리 아프니까 여장부 김말봉 소설가가 불러가지고 정리해줬고, 그러니까 김말봉 여사가 여장부라 이은상 부인을 불러다가 받아줘라 그렇게 여장부 그러니까 김말봉 여사가 남자가 4명 여장부 그러니까 여자가 4신부는 망우에서 조봉암 선생하고 최학수 여자 박용두 전두환의 이순자의 할아버지 할머니 묘가 여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12.12 그러니까 이제 12.12 나기 전에 이미 이제 저기를 했고 5.18 이렇게 해서 12.12 나기 전에 황지지라고 해요. 저기 여주 이천에 그 산이 있어요. 최시영 선생 계신 산. 그 산으로 황지지 자리를 해서 이장했답니다. 그 다음에 애견그룹은 자리가 있었는데 사고 나기 전에 무한공항 사고 나기 전에 가을에 파묘했습니다. 우연이지만은 파묘한 이후에 무한공항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한국화학인데 형제 엄청 잘 나가는 바이오 산업인데 90 넘으니까 서울대 화학과 출신이세요 형제가. 근데 자기 죽기 전에 자기 어머니 정리한다고 그 좋은 묘를 그냥 파묘해서 납골해.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시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 뭐 잠깐 또 우리 하승권 원장님 순서겠습니다. 우리 이디오피아 웹3 아카데미 원장님이세요. 네, 화장실 다녀오실 분 잠깐 다녀오십시오. 그래서 잠깐 한 20분, 15분 잠깐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새 참 뭐죠? 얘기 좀 들어보니까 상당히 우리 강 부장님하고 다 파란타임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아니면 저기 수홍인가? 아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고민하는 것 여러 가지들 있고 저도 이제 살아온 삶이라는 게 좀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최근에 뭐죠? 이광수 씨라고 부동산 전문가 있잖아요. 친구들과. 네, 아니요, 이광수. 예. 네. 그분이 요새 쓴 책 중에 진보를 위한 증권 투자라는 책 소식가 있어요. 예.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아내하고도 요즘 많이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독서모임에서 만났는데 우리 80년대 학교 다니니까 독서모임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만났는데 이 친구가 완전히 돌아섰어요. 정치적 성향이. 우리 집에 완전히 두 개지. 근데 그게 이제 그 중에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갖는 겉과 속이 다른 모습, 우리 비춰지는 것들. 그러니까 뭔가 되게 선명하고 뭔가 깨끗하고 뭔가 다른 사람하고 차별화되고 누군가를 배려하고 이런 삶을 산다고 주장을 했는데 나부터도 그렇지만 저는 이제 회사 임원으로 퇴직했지만
모르겠지만 저부터도 그렇지만 살아가는 모습이 그가 보기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게 보였나 봐요. 그런 이야기가 좀 있잖아요, 가끔. 근데 제가 요새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럼 왜 우리는 돈 벌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작은 돈을 벌다가 그 여러 가지 입장들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는 되게 크게 비난받고 어떤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모습들은 전혀 저희가 봐서는 인정할 수 없는 모습들을 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데 제 생각이 좀 틀린가? 제가 가끔 무슨 생각이 나냐면 제가 아시는 분이 쓴 책 중에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IT 쪽에 오래 있어가지고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이렇게 보다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저희들은 선진국에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후진국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지금 선진국 살아가는데 저희 20, 30대 애들은 선진국에서 태어난 애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하는 거나 내용이나 이런 게 다 틀리죠. 요새 20대들이 너무 보수화돼가고 있다 그러는데 저희 때 같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자산이나 금융에 대한 어떤 그 집착 이런 것들이 저희 때하고 다른 것 같은 느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또 그 소외감 느낀다고 아니면 박탈감 느낀다고 생각하면서 저희 장면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죠. 네. 깜짝깜짝 놀 때가 있습니다. 우리 때는 안 했는데 뭐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관점을 고민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희가 뒤를 돌아보면 저는 IT 업계에서 3분이 있었거든요. 삼성전자 반도체에서 출발해서 계속 IT 쪽에 있었는데 보면은 되게 번잡하고 온갖 변화를 다 겪어온 것 같은데 그런데 그냥 넘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부라든가 자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사람들한테 이렇게 매여있는 예를 들어 67년대, 60년대, 70년대에는 제조업하던 사람들, 수출주도 이런 것들이 같은 부분도 있었고 제가 이제 90년대 삼성전자 시작해서 IT업계로 옮기는 그 시점에 그리고 또 IMF 직후에 김대중 정부에서 벤처를 막 키울 때 그때 보면은 지금 스타트업하고 정말 달랐어요. 그때 이제 제가 기업에 있었으니까 벤처들 보면은 얘네들 그 사장들 만나면 벤처기업에서 사장 만나면 어디 갔어야 되냐면은 강남 사우나 가야 됩니다. 술 잔뜩 처먹고 사우나에서 고스톱 치고 포커 치고 그만큼 모로로 해저드가 돼 있는 그 당시에는 지금 스타트업 안 그렇거든요. 지금 스타트업 전문에도 달라요. 정말 열심히 합니다.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밤새고 주말도 없이 팀워크 만들었는데 우리 세대는 그랬던 것 같아. 벤처 때 돈을 엄청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90년대 뭐가 있었냐면 닷컴 버블이 엄청 났었죠. 그 닷컴 버블로 돈 번 사람들 엄청 많죠 또. 기억나세요? 미래가치 있다 그러면 돈 막 투자했던 거. 기억나시죠? 미래가치. 혹시 그런 거 생각하면 골든모드라 광고 클릭하면 돈 준다는 업체. 그 사장을 얼마 전에 우연히 만났는데 그 사장 여의도에서 소고기집 하더라고요. 그 옛날에 그런 거 있어요. 골드뱅크인가? 뭐 있었어요. 골드뱅크인가? 그게 유명히 투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광고 클릭하면. 근데 걔는 돈을 못 벌고 적자였는데 미래가치. 미래에 돈 벌 거야. 그러면서 막 벤처 때 투자했던 시절이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 그렇게 갔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걸 저희는 학술적으로나 아니면 이제 어떤 문명적으로는 나눠요. 그래서 그걸 인터넷 1.0 시절이야. 근데 이제 인터넷 2.0 시절로 가는 게 뭐냐면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뭐 지금은 X로 바뀐 트위터 같은 것들이 나왔는데 어느 순간에 모든 정보에서 참여하는 정보로 바뀐 거죠. 참여하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정보를 어떤 기업이 딱 주면 사람들이 매달려서 본 거예요. 옛날에 네이버, 뭐 야후 뭐 이런 거 보시면은 그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네이버 반듯하게. 근데 이게 어떻게 잘 바뀌었냐면은 어느 날 2000년대 들어오면서 사실은 되게 욕심이 뭐냐면 학술적으로나 글로벌하게는 2004년도에 페이스북이 나오면서부터 웹 1.0으로 바뀌었다고 얘기해요. 베트남 환경이. 그래서 사실 뒤돌아보면 우리나라 대단했어요. 다모임, 알럼스쿨, 뭐였죠? 도토리집인데?
싸이월드 이런 것들은 벌써 1990년대 말부터 생겼었거든요. 근데 그게 글로벌을 못 간 거죠. 근데 아이러브스쿨이나 싸이월드를 모방해서 만든 게 페이스북이거든요. 결국. 이건 글로벌에 성공한 거고. 근데 얘네들이 거기다 우리가 사진도 올리고 글도 올리고 내용도 올리고 유튜브에 영상도 올리는 부분들이 얘네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일을 확 들어옵니다. 가운데로. 왜냐하면 그동안에 정보를 봤는데 어느 순간에 정보가 들어와서 또 나가. 다른 데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기업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된 거죠. 우리 지금 여기 미디어피아의 전문 기자들도 비슷한 거죠. 우리들이 콘텐츠를 제공하는 한때 이제 네이버에서는 지식인이니 블로그니 이런 거 많이 쓰다고 그렇게 해서 정보를 모았고 그렇게 정보를 막 모으고 나니까 어떻게 됐죠? 얘네들이 엄청 중앙화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플랫폼이라는 얘기 많이 쓰잖아요. 근데 선생님 혹시 플랫폼이 뭔지 개념적으로 이해하지만 딱 정리하면 어떤 건지 정리가 되세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렇죠. 플랫폼은 이제 우리가 기차역처럼. 그런데 플랫폼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양면 시장을 가져갑니다. 양면 시장을 연결시키는 게 플랫폼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 식당, 우리 배달인조, 택시, 우리 카카오 택시, 호텔, 우리 저기 야근자 이렇게 연결되는 중간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나 물건 팔아, 물건 살 거야, 쿠팡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이게 이제 양면 시장을 두 개를 연결시키는 거를 플랫폼이라고 해요. 근데 이 플랫폼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얘가 이 양쪽에서 오가는 정보를 다 알아. 그래서 혹시 선생님 그거 제주도 검색해봤는데 맨날 제주도 뜨는 거 경험한 적 있으세요? 그렇죠. 연관된 검색어가 그렇죠. 혹시 상품 검색 뭐 이렇게 한 번 하셨는데 그 상품하게 되는 거 계속 뜨는 경우 있으시죠? 그게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이들은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가 전달한 정보, 내가 전달받은 정보를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게 그들한테는 모든 정보가 취합된 것을 활용을 하면 추천도 하고 정보도 주고 안내도 하고 해서 이 사람들이 예약도 하고 물건도 사고 뭐도 하게 해. 자, 재밌는 건 뭐냐면은 배달의 민족 식당 아니잖아요. 카카오 택시사 아니잖아. 야노자 호텔이 아니잖아요. 지나가는 데나 여기 문화 가시니까 야노자 아시죠? 야노자가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여러분 봅시다. 네? 여러분 봅시다. 그랬더니 비슷한 건데 뭐 같으세요? 야노자. 숙소에서 같이 앉아가는 그런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야노자는 1990년대 말에 그 네이버 카페에서 야 놀자, 밤에 놀자 라는 모텔 서비스였습니다. 카페였어요. 이수진 대표가 저 이수진 잘 아는 이수진 대표가 그 모텔에서 총무를 하면서 카페를 여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많은 정보가 없지 않으니까 아이들이나 아니면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은 뭐 어디 모텔을 가야 되거나 그러면 정보가 없잖아요. 그럼 그거를 사진을 막 찍어서 애들이 화장실에 이렇게 생겼고 욕탕은 이렇게 생겼고 침대는 이렇게 생겼고를 카페에 올린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그 모텔에 가고 싶은 애들이 나 여기 인덕원에 있는 저 모텔에 어떻게 생겼을까 저 안에는 보고 이제 남자친구하고 여자친구 가든지 그렇게 됐는데 이 카페가 성장하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냥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얘기인데 재밌네? 라고 하니까 누가 붙었냐면 모텔이 붙었어요. 모텔 입장에서는 거기다 광고를 하면 되잖아. 그렇죠? 광고를 해야 되니까 모텔들이 보니까 돈이 좀 벌잖아. 이수진 지금은 이제 저기 뭐죠? 그 의장인데 이수진 대표 입장에서 돈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생각한 게 뭐냐면 MR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텔에는 비누도 쓰고 치약도 쓰고 빨래도 해야 되고 수건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전에는 지금도 그렇게 가끔 하지만 그전에 뭐가 있냐면 트럭에 와서 던져놓고 가는 거였죠. 우리 상품하듯이. 그랬는데 이수진 대표 입장에서 그거를 그럼 내가 바이파워를 사서 20분짜리니까 그걸 내가 모텔에다 팔면 싸게 팔 수 있잖아요. 더 싸게 만들어서 팔면 모텔 입장도 이익이고 자기도 이익이고. 자, 여기까지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배달앱의 이봉기 대표가 똑같은 거예요. 어떤 거냐면 세상이 바뀌었네. 갑자기 2007년도에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왔어요. 모바일이 나오기 시작해. 그러니까 얘가 그냥 카페를 하다가 보니까 그러면 여기다 예약 서비스 하나 만들면 좋겠네. 그래서 만든 예약 서비스가 야놀자고요. 지금은 뭐죠? 야놀자 테크놀로지 글로벌 기업입니다. 야놀자 내가 호텔 없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걔네 동남아에 호텔 엄청 많아요. 걔네 나스닥 등록하려고 호텔도 많이 사고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성장을 무슨 얘기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변화입니다. 그 배달의 민족이 옛날에 웹 1.0 시대, 2.0 시대에는 어떻게 됐냐면 그냥 전화로 했었어요. 근데 어느 갑자기 이 친구들이 이거를 그 스마트폰에다 갖다 놓기 시작했어. 그리고 지금은 배달의 민족, 야놀자 어마어마한 권력입니다. 야놀자 처음 나왔을 때, 여기어때 처음 나왔을 때, 여기어때는 옛날에 문자 사업체가 인수하면서 알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모텔 사업거죠. 나왔을 때 모텔 업계가 되게 화를 부르셨어. 이거야, 난 돈 벌 수 있어. 근데 지금 모텔 업체들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들한테 잡혀서 광고 하나면 노출도 안 되고요. 그렇잖아. 모텔은 되게 많은데 내가 광고에 앞에 나오잖아. 지금 배달의 민족 자영업자도 똑같죠.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플랫폼 중심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죠. 권한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가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혹시 두나무라고 아세요? 두나무. 업비트 아세요? 업비트 들어봤죠? 업비트는 가상자산 거래소, 우리나라 1등 거래소예요. 비트코인 사고 팔고 이러는 1등 거래소입니다. 되게 크죠? 그 거래소의 서비스명은 업비트, 회사명은 두나무. 근데 이 두나무가 현재 그 네이버의 자회사의 네이버 파이낸셜하고 합병이 추진되고 있어요. 한 3개월 됐거든요. 최근에 나온 거 보니까 금감원에서 몇 가지 서류 더 내라고 하는데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이버가 왜 암호화폐 거래소 샀을까? 우리가 다음하고 카카오가 합병할 때 다음이 카카오 산 줄 알았는데 아직 보니까 카카오가 다음 산 거죠. 지금 두나무가 네이버 파이낸셜하고 합병하는데 사람들은 네이버가 두나무 샀다고 생각하는데 두나무가 네이버 산 겁니다. 궁극적으로 네이버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시장을 가져가고 싶어요. 그 말씀 드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중심에 갔는데 어떤 사태가 벌어졌냐면 2008년도에 우리나라는 IMF가 있었지만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가 망가지죠. 이것도 그냥 역사 얘기입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망했는데 리먼 브라더스는 전 세계 3위 금융회사예요. 어마어마한 회사였습니다. 그래갖고 망했는데 어떤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게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갔는데 중요한 거는 미국 정부는 양적 완화로 달러를 엄청 찍어내. 지금 트럼프하고 기타는 똑같은 거죠. 수요네. 그 돈이 IMF도 똑같이 겪었던 걸로 제 기억이 나는데 이게 망한 회사 한두 개 빼놓고 나머지 회사 금융자산에 다 들어가요. 그리고 그걸로 그들은 빚잔치 하고요. 그들은 그걸로 보너스 잔치하고 그 와중에 밑에 있는 그 서민들은 작살이 나죠. 기억나시죠? 근데 다행이에요. 별로 존경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 당시가 이명박 정부 시절인데 우리나라가 잘 버틴 것 같아. 2008년도, 2009년도에 여담이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한테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중앙에다가 은행이라는 대규모 금융기관을 믿고 했는데 쟤네들이 나를 배신했네. 제가 삼성전자를 퇴사하면서 우리 사주를 팔아야 됐어요. 우리 사주를 팔아서 다른 쪽에서 우리 아내하고 반반 쪼개는데 아내가 옛날에 사업은행을 사더라고요. 은행은 안 망한대요. 사업은행 없어졌죠. 다 날랐어. 어쨌든 그런 것들처럼 금융기관,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보면은 여기서 이제 신뢰라는 부분들이 바뀌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우리 살아보면은 사람이 제일 못 믿었을 거죠. 기계나 프로그램이 절대 우리 안 속입니다.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우리 속이는 거지. 그 운영하는 사람들이 속이는 거지. 그래서 세상이 신뢰를 기반하는 금융 형태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2009년도에 뭐가 나오냐면은 원래 암호 쪽은 계속 발전했으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게 나오고, 블록체인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내가 무슨 거래를 하나 했잖아요. 뭔가 액션을 취하면은 내가 액션을 취한 그 변화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원장이 같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뭔가 거기에 작업을 하잖아요. 그럼 딱 작업이 끝나자마자 모두 똑같이 그게 기록이 남아요, 저희들한테. 그래서 한 사람이 그거를 변경을 해도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변경을 못하는. 그러니까 인터넷 위에서는 해킹도 되고 변조도 되고 복제도 되고 변경도 되고 변환도 되는데 블록체인으로 올라가면 이제 이게 불가능해지는. 그래서 블록체인 위에다가 금융이라는 뭔가를 하나 쌓으면 좋겠다. 금처럼 뭘 만들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게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 비트코인을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최근에 가장 그 핫하게 나오는 그 이유가 내용이 뭐냐면 블록체인하고 스테이블코인이에요. 우리나라가 블록체인이 그 4차 산업혁명 안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중기청 일을 하다 보니까 들어가 있는데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에서 블록체인을 많이 활용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코로나 때 우리 접종 받으면은 그 저기 접종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오는 앱이 있었죠. 증명서. 그거 블록체인입니다. 왜냐하면 속이면 안 되잖아요. 내가 속이면은 이 사람이 전파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블록체인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대단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은행이나 신한금융 제가 근무했던 그 키움증권 이런 데서도 저 블록체인에서 뭔가를 만들고 싶어 해요. 정부도 그렇고. 근데 이제 여기 하나가 더 스테이블코인이에요. 달러하고 팩인데 있는. 그래서 제일 큰 게 그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게 USDT라고 테더라는 데가 있고 USDC가 미국 거예요. 최근에 워낙 스테이블코인은 얘네들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은행이. 그리고 얘는 세계에서 3위야.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 제가 왜 3위냐면은 중국 애들이 이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아마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야, 나 그거 사서 홍콩에 보내줘. 그럼 30분 있으면 10% 얹어서 돈이 들어와요. 걔네들이 돈을 줘서라도 USDT 삽니다, 테더를. 왜? 위안을 빼야 되겠는데 뺄 방법이 없어요. 얘네들은 중앙에서 관계를 하니까 CBDC니까. 그래서 그거를 저 USDC로 바꿔서 이걸 전송하는.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도 있어요. 여기 그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이걸로 달라고. 이걸로 저기 원화로 말고. 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지금부터 잠깐 5분 동안만 빠르게 진행할게요. 블록체인 얘기했고 이제는 그 옛날에 조개 껍질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작년에 지니어스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 저게 달러로 전환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달러로 전환된 1대1 패깅입니다. 1대1 패깅을 하는데 그러니까 얘가 하나 만들어 주조가 될 때 달러가 쟤네 창고에 들어요. 그럼 얘네들은 이거 갖고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뭘 하냐면은 미국 국채를 삽니다. 블룸버그나 이런 데다가 맡겨요. 자산운용사에다. 그래서 이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 정부에서 보니까 지금 미국 정부의 트럼프가 가장 크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국채 이자 내는 겁니다. 단기 국채, 특히 3개월짜리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지니어스 액트라는 걸 만들었는데 지니어스 액트는 뭐냐면은 이거 다 국채로 갚고 달러를 하지 말고 도둑놈이죠. 정말 나쁜 놈. 최근에 또 법 하나가 또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스테이킹을 해가지고 예치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데 예치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좀 싸우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미국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누구냐면 엘살바도르 거야. 근데 엘살바도르 진짜 엘살바도르인지도 몰라. 주체를 몰라요. 근데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얘는 미국에서 아예 작정을 하고 만든 서비스 서클. 그리고 얘네들은 공식 공개가 돼 있고 미국하고 일을 하고 있고 코인베이스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자주 들어옵니다. 사장 전 되게 적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변화하면서 이 두나무도 이런 걸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이 자료는 참고로 두나무의 송경석 대표 자료입니다. 그 저기 자기네들이 합병하면서 발표했던 자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지털 자산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암호화폐도 있고 CBDC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있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여기서 USDT나 USDC가 비자 카드나 마스터카드보다도 시장이 커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가 있냐면은 저인데 그 삼성페이에 들어가 보면은 메인에 들어가면 디지털 자산이라고 있는데 제가 폴리스 안에 있어서 디지털 자산에 들으면 삼성 원래 시장으로 깔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근데 우리는 깔고 지갑으로만 쓸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걸 코인베이스하고 해서 결제를 합니다. 그 일반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는 게 삼성이 그 시장에 들어들었어요. 이 블록체인과 이쪽 시장에.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옛날에는 우리가 송금을 하면은 그 수업에 들어가서 일정 기간, 일정 시간 그리고 심지어는 주말에는 못 날려요. 비용도 되게 많이 들어. 왜 송금하냐면 겪어보셨잖아요. 이런 거는요 지갑에서 딱 30초면 끝납니다. 넘어가요. 전세계 어디든지 지갑으로 지금 그런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스테이블 사람들이 가끔 착각하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의 투자 아닙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투자할 수가 없어요.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스테이블 코인은 자세히 보면 달러로 연동돼서 변동폭이 크지가 않아요. 얘를 쓰는 이유가 이 변동폭이 작기 때문이거든요. 비트코인 지금 선생님이 이 앞에서 커피 마셨어. 딱 돌아섰을 텐데 그 커피값 갑자기 오르거나 갑자기 떨어지면 누가 손해요? 누가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폭이 되게 낮습니다. 그 오르락내락 하는 폭이 변화도 되게 단순하고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다른 걸로 교환하는 데 씁니다. 얘로 뭔가 다른 거 비트코인을 사든지 얘로 뭔가 다른 거 사든지 뭔가 다른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그 암호화폐 교환이라든가 이런 걸로 써요. 그래서 우리도 워낙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입장이고 얘네들도 이제 그 블록락에 펀드가 들어있는 부분들을 빼고 이게 이제 대표적인 그 미국의 자산회사들이죠. 이런 데하고 뭔가 진행을 하는데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베이스에 놔서 예금, 대출, 투자를 두나무도 하겠다. 네이버와 같이. 그리고 얘네들이 가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게 되는 건데 이제 점점 어떻게 되냐면 냉장고에 예를 들어 냉장고에 계란이 빠졌어. 그럼 냉장고가 판단을 해. 계란이 없어. 그러면 얘가 집 앞에 롯데마트에 주문합니다. 그리고 걔가 냉장고에 입고가 되면은 결제합니다. AI가. M2M인데 그걸 뭘로 하냐면은 원화로 안 하고 달러로 안 하고 USDT로 합니다. 결제를. 이런 시스템,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렇게 결제 시스템 같은 것들이 바뀌고 최근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에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페이팔에서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JP모건에서 만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돈이 자동으로 오가요. 왜 그런 거냐면 여기서 이제 이 블록 그 아까 비트코인 얘기했잖아요. 비트코인은 그냥 금이에요. 금덩어리. 쉽게 얘기하면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전송만 할 수 있고 받을 수만 있어요. 그러는데 이것만 가지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이 나오면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트가 뭐냐면 말 그대로 스마트한 계약.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뭐가 되냐면 조건이 맞으면 그 조건에 맞춰서 해줄게.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금융 서비스들이나 게임 서비스, 콘텐츠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여러 가지들이. 그게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인데 스마트 컨트랙트의 가장 기본이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판기에다 돈을 넣는데 1,000원이 사람이 없는데 1,000원이 들어가면 나는 너한테 A라는 상품을 줄 거야 라고 약속이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그래서 예를 들어 그 대형 프로젝트가 진행됐는데 내가 그 프로젝트를 오케이 했어. 냉장고에 결계가 들어왔어. 그럼 난 바로 결제할게.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거죠. 내가 30만 원을 받았는데 30만 원을 잘 쓰고 한 달 있다가 너한테 줄 때 뭐 10% 이자 넣어서 줄게 라고 정해놓으면 그대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스마트. 왜냐하면은 사람으로는 신뢰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아까 신뢰라고 그랬잖아요. 신뢰가 되게 여기서 영어에서 신뢰리스라고 그러는데 5분만 신뢰리스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신뢰리스가 되게 웃긴 거잖아요. 그 저기 트러스트 베이스 신뢰가 없다. 근데 그 의미는 뭐냐면 중앙이 없다는 거예요. 은행도 없고 금융기관도 없고 정부기관도 없이 나하고 직접 거래를 하는데 이 거래를 코드나 알고리즘으로 하겠다. 그게 스마트 컨트랙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되면 그냥 이루어지는 것들을 만들어내겠다. 라는 것들이고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시장을 계속 키우는데 얘네들이 이제 업비트를 기반으로 하고 얘네들이 조만간 메인 체인을 만드는 게 기화 체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앞으로 세상은요 우리가 네이버에 가입할 때, 쿠팡에 가입할 때 아이디 패스워드를 얻기 위해서 온갖 정보를 다 주죠. 근데 앞으로는 지갑 베이스로 움직입니다. 지갑을 만들 때는요, 웹3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얘기하는 3.0으로 들어가면서, 여기서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각자가 돌아가는 개인화되어 있는 P2P로 바꾸면서 지갑 베이스로 바뀌어요. 원래, 아까도 얘기한 삼성 월렛도 있습니다. 삼성페이에 가면 삼성도 월렛 사업을 해요.
지갑을 만들어서 지갑 안에 들어갈 때 지갑에 가입할 때는 아이디 패스워드 절대 안 물어봅니다. 얘는 비스탁형 지갑이에요. 그래서 들어갈 때 내가 알게 된 프라이빗을 잊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한 달이면 1,500개 정도의 비트코인이 없어진대요. 잘못 보내서. 보냈는데 지갑을 못 찾아서. 그런 것들. 그래서 앞으로는 다 지갑으로 움직이는 얘네들 기화 지갑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뭐 수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것들이 현재 워피트, 네이버의 비전이고요. 그래서 기화체 워피트가 가져가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유통 체계화시키고 온체인이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에서 거래하는 시스템은 대기업이 만들겠다. 라는 부분들을 가져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갔고요. 이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두 나무는 워피트는 제가 아까 여기까지 가는 게 2.0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갑을 베이스로 해서 앱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변화되는 시장을 웹3라고 해요. 저희가 이제 웹3를 기반으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랙트 위에 웹3 환경을 만들어내겠다라는 부분이고 결국은 네이버와 같이 새로운 형태의 파이낸스 시장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가져가는 시장들에 성숙하고 있는데 저희 웹키도 그러한 영역 중에 한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저희가 매주 화요일하고 금요일날 2시부터 4시까지 정기적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서 꼭 좀 더 관심 있으시면 화요일이나 금요일날 요일이 상관없습니다. 매주 그냥 오셔서 조금 더 들어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시간 빼서 죄송합니다. 네.